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쿠라진다 6번째 이야기, 제2장 순화하는 영속패전 체제. 순화하는 영속패전 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는 일본.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는 일본. 시라이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속패전론을 쓴 동기 중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에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재해 직후 사회와 국가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줄곧 덮어놓고 감춰왔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바뀌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을 뿐이지요. 전후 일본 사회는 경제 발전과 함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전후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역사 감각이 널리 공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나빠집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죠. 누구라도 이미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차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일격이었던 셈이죠. 전후유산이 이미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깡그리 무너졌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전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평온한 겉모습 아래 감춰져 있던 시커먼 무언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전 사고를 말하자면 전후 일본의 다테마야가 정말로 다테마야에 지나지 않았다는 모든 증거가 튀어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다테마야가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이 나라의 지배 권력은 평화와 민주, 그 어떤 가치도 진심으로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덮은 채 감추고 있던 어두운 거 어렴풋이 알아채긴 했지만 보고 싶지 않아 내팽개쳤던 진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못 본 척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참사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가 점차로 바뀌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나아가서야 할 터인데 어떻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물론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나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후 일본은 무엇을 은폐하면서 속여왔을까요? 바로 영속패전이라고 불러야 할 체제였습니다. 영속패전론의 지표를 끝냈을 때 제대로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속패전이란 말이 유행어 대상으로 받지나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웃지다. 아하하. 시라이. 유감스럽게도 후보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영속패전이 어떤 개념인지 영속패전론의 내용을 요약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 입장에서는 패배의 형태로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은 그 순전한 패배, 이의 여지가 없는 패배를 속여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패전의 부인이라 부릅니다. 왜 패전을 부인해야만 했을까요?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전후에 또다시 지배적 지위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본래 대로라면 그런 지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패전 사실을 가능한 애매모호하게 처리해야 했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냉전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에 붙들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일본 통치를 맡기겠습니까? 일단 자익은 제외입니다. 일본이 소련 진영으로 내달릴지도 모르니까요. 또 하나 선택지는 이전의 파시스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파시스트는 자익이든 별 볼 일 없기는 마찬가지이나
그들은 파시스트 쪽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전전의 보수 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은 민주국가가 되었다고들 얘기하지만 허구입니다. 일본을 패전으로 이끈 무리가 그대로 머물렀고 계속해서 후계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에 진짜 민주주의 따위는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다양한 사람이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습니다. 저희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낡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이미 낡았다며 그냥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판은 새로운 채 영원히 계속되며 그 자체가 바로 일본 전후 시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패전을 속이고 미국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항복했습니다. 두 손 두 볼 다 들었죠.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은 미국의 허락 아래 권력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던 터라 미국에 감히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미 종속 구조를 형성한 근본 원인입니다. 이래여 일본은 미국에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패전을 속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패전한 사실을 감추는 방법입니다. 일본이 침략했던 중국과 식민 지배했던 한반도에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를 취해왔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냉전 구조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후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며 특히 공업 생산력이 아시아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전후 일본의 태도에 불만은 있었지만 돈이 아쉽다 보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체면이 깎이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고 열매를 취한다는 방침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영속패전 구조도 1990년을 전후로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길 필요가 없게 되었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성장하면서 국력의 차이도 좁혀졌습니다. 물론 한국의 성장도 두드러집니다. 이라여 영속 패전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껏 영속 패전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 붕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중을 걷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추락하고 맙니다. 두 번째 얘기, 대미 종속을 통한 대미 자립. 대미 종속을 통한 대미 자립. 우치다. 대미 종속과 대미 자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전후 일본 외교 전략의 기본은 대미 종속을 통한 대미 자립이었습니다. 대단히 교묘했지만 일본인은 그다지 위화감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에서 이것을 분점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대로 일본인에게 유전자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좋은 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인에게 가장 정통적인 프로모션 형태이니까요. 기노시타 도키치로가 죽은 오다 노부나가의 집신을 품어 따뜻하게 하자 눈치 빠른 사내라 하여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하시바 히데요시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었지요. 이처럼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 입신 출세하는 것이 일본인에게 정통적 경력 쌓기 방법입니다. 강자에게 철저히 총애를 다해 이루어진 이해관계의 완벽한 일치를 과시함으로써 독립을 획득합니다. 종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성을 획득하는 프로모션 형식을 서구인은 선뜻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일본인은 별다른 위화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역대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친밀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주인과 지배인이 찍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풍자 미디어에서 일본 총리를 강아지나 다름없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만 일본의 경우 충견의 충정심을 움직이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애견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을 보고 일찍 주인 곁을 떠나고 싶어서 그렇다고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전후 70년 동안 일본이 지켜온 국가 전략의 기본은 대미 종속을 통한 대미 자립입니다. 미국의 착 달러부터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이외 관계의 일치를 강조하며 모든 주요 정책을 미국이 정하도록 하는 철저하게 종속적 태도를 취해 미국에 관한 일 말고는 뭐든 결정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자는 일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정치가는 모두 이러한 양가 감정을 견뎌왔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이나 이런 태도를 보여왔으니 우리도 익숙해졌겠지요. 다른 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섬뜩한 광경이겠지만 이러한 분점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라이. 분점 전략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딱 알맞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일본이 아니란 점입니다. 일본인은 안중에도 없죠. 따라서 얼핏 사이가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알력이 생깁니다. 지금 일어나는 역사 해석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베 세력의 입장은 우리가 이만큼의 충의를 다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역사관을 허하하라는 것입니다. 우치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시라이. 일본의 대미 종속이 보이는 특수성에 관하여 선생께서는 일종의 문화적 특수성이라 할까, 인간관계, 일본 사회가 지닌 고유한 인간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설명하셨습니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대미 종속 특수성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가 쓴 용속 패종 논만 해도 매우 단순하게 익힐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읽지 않은 사람에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대미 종속적 태도를 비판한 책이라고 했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미 종속은 말도 안 되니까 자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도 아니죠. 물론 종속 상태보다는 자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극도로 우익적 개념 또는 유치한 반민주주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논의는 도리어 유용합니다. 대미종속 그 자체를 비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질서를 보면 소련의 부하가 되거나 미국의 부하가 되는 길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 선택이 나았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미국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미 종속의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힘겨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전후 일본사는 암살, 쿠데타, 내전의 역사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종속되지 않는다고 함은 패배를 문자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의미했을 테니까요. 일단은 피했던 본토 결전을 결국 벌이게 되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일본 대미 종속의 특수성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냉전 하에서는 상대적인 독립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5년 체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민당이라는 정당은 CIA로부터 돈을 받아 결성된 경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한편 야당 중 제1야당인 사회당은 우여곡절 끝에 소련에 기대고 맙니다. 소련의 앞잡이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와 소련의 앞잡이가 제1당과 제2당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거꾸로 바로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국가 주권이나 상대적인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미국의 꼭두가시이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사회당이 반대를 해서 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평화 헌법 지지입니다. 두목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가신 일이 있어서라며 요구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꼭두가 씨가 둘이어야 자립할 수 있는 이상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냉정구조가 무너지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그 후 질서라고 부를 만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 냉전이 끝난 후에도 대미 종속이 계속되는 이유. 시라이. 그렇다면 냉전 구조가 사라진 후에도 대미 종속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속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속국이죠. 그렇게 된 배경의 핵심은 천황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속 패정 구조는 전후의 국체입니다. 전전의 천황제가 모양만 바꿔 전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기능하는 방식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헌법 하 전전의 통치 시스템을 보면 헌법의 편상 모든 권한을 천황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천황 의사에 따라 위대한 정치를 펼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신하가 천황의 뜻을 헤아려 실제의 정치를 행합니다. 이것이 보필 또는 익찬이라 불린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때 천황의 뜻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신하가 결정한 일을 천황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대체로 유력자들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내 군부의 독주로 치닫고 많은 쇼와 시대 전개의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블랙박스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황의 뜻이라고 꾸며서 기성사실인 것처럼 날조합니다. 그래도 천황은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박스 자체는 텅 빈 그릇과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보필이나 익찬이란 이름 아래 신하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구조지요. 그렇다면 전후에는 어떠했을까요? 천황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워싱턴이 들어갑니다. 워싱턴의 마음을 보필하고 익찬하는 일이 일본 통치 기구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뜻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도 잘 모릅니다. 미국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내놓습니다. 이런저런 우영성도 끼어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정치, 학술 그 어떤 세계의 무대에서든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언설이 각각의 권력과 결부됩니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후 일본의 보필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 일망정 전후 몇십 년 동안은 별탈 없이 통용되었지요. 냉전 구조 아래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해관계의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파괴적 모순은 발생하지 않았고 추측은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생각과 일본의 추측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전후 역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가 원수가 일본의 국가 원수에게 해모감과 경멸감을 드러낸 일은 이례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역사 해석이죠. 아베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이 정도의 역사 해석은 너그러이 봐주리라고 생각했을 터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아시아를 팽팽한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역사 해석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우찌다.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의 마음이니 뭐니 하는 단일한 국가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워싱턴의 마음을 추측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나인이나 채널을 통해서 아미타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동, 나인은 이렇게 말했다는 동, 제 입맛에 맞는 말만 끌어올 따름이죠. 이것은 마치 하인이 주인의 욕망을 헤아리는 상황과 마찬가지인데 날이 일일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죠.
제가 날이라면 이런 걸 원할 텐데요 라고 일종의 복화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면서 배역관 입장 운운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견 따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은 미국의 의사라는 호랑이 같은 위세를 빌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요. 이처럼 자신에게 위신을 부여하기 위한 외부 장치로서 미국을 위하는 수법을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어쩌고 하는 말이 통한 건 90년대까지이고 지금은 미국에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봐야 대부분 무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지간한 글로벌리스트 말고는 미국을 성공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췄을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어쩌고 하는 말 이외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니 변함없이 그런 표현을 빌립니다. 동서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세계가 액상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본인이 사용해온 워싱턴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전략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교는 왕자왕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복잡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복잡한 변수를 처리할 만한 연산 능력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감하다가 미국 따라가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는 세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지적 능력이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6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